CFO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어카운팅, 회계 쪽 일을 처음부터 했고, 회계 쪽 일을 한 25년 정도 하면서 임원으로 CFO로 활동했던 것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돼요. 그 이후에 이제 CEO를 한 7년 정도 했기 때문에 CFO 출신의 CEO 생활을 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를 말씀을 드릴 때는 CEO의 관점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회계는 결국은 투자자, CEO, 경영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까를 회계가 서포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펑션은 서포트예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해할 만한 언어로 경영자가 알아들을 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도구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이제 현금에 대한 거예요. 작년에 제가 와서 현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듣고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별도로 찾아와서 들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현금에 대한 또 다른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현금에서 갈려요.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회사에 현금을 부유하게 쌓지만 경영을 못하는 사람은 현금이 다 빠져나가고 말라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되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때 최우식, 주인공인 최우식의 엄마 역으로 나온 송강호 부인으로 나온 배우인데요. 이분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부자인데 착한 게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나도 이만큼 돈 있으면 더 착할 수 있어. 돈이 다림이라고 구김살을 쫙 펴줘.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돈이라는 것의 정체예요. 마음속에 구김살을 쫙 펴주는 게 결국 돈입니다. 이게 회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같은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사실이다.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사실이다. 근데 대부분 그 경영자분들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손익계산서를 봐요. 손익계산서를 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는 분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손익계산서를 가장 먼저 봐요. 가장 중요하게 참고를 해요. 손익계산서는 결국 뭘 보는 겁니까? 매출을 보고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봐요. 얼마 팔아서 얼마 남았지?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그 이익, 얼마 남았지라는 그 손익계산서상에서 보여지는 이익이라는 것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의견이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식적인 어떤 리포트, 객관적인 리포트인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이익이 의견이지? 의견이에요. 회사마다 정책이 있어요. 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은 달라져요.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100개 회사가 있다면 100가지 다른 똑같은 사업을 해도 100가지 다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익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현금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더 객관적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금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영자는 가장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의견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할 때 의견 듣는 것보다 사실을 더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운전자본하고 비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걸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어떻게 돈을 만들까? 회사는 돈을 어떻게 창출할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자가 투자합니다. 그죠? 그러면 회사에 돈이 들어와요. 두 번째,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요. 이래도 돈이 들어와요.
세 번째, 돈을 빌려요. 은행으로부터 빌리던, 채권자로부터 빌리던 돈을 빌립니다. 그럼 돈이 들어와요. 이 세 가지 방식은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거나, 물론 이거는 뭐, 어쨌든 바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 안으로. 주인이 넣거나, 다른 사람이 넣거나, 어쨌든 바깥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개, 이거는 뭐냐? 네 번째가 돈이 빠르게 순환하도록 만든다. 이게 운전자본이에요. 다섯 번째는 비용을 통제한다.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빨리 돈이 돌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거는 내부에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부에 이미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세 가지는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내부에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루트가 답니다. 회사 안에 돈이 들어오는 루트는 이 다섯 가지가 다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보면 1번부터 3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목숨을 걸어요. 회사들이. 스타트업 보세요. 투자를 못 받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사실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 만들어졌을 때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확률, 스타트업이 100개가 생겼다 그럼 VC로부터 투자받는 스타트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개 미만이에요. 1개 미만이에요. 미국은 0.5개라고 하더라고요. 0.5개. 0.5%의 확률로 투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투자 전문가들로부터. 그런데 투자 못 받으면 망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따지고 보면 그 확률 자체가 너무 낮은 것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 못 받으면 망해가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망해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창업되느냐? 창업주인 당사자가 자기 돈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3분의 1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나머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돈을 자기가 아주 작은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모아서 이게 기업으로 커가는 케이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케이스가 외부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VC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젊은 친구들 보면 스타트업을 푼돈 같은 걸로 만들어서 정부 과제 같은 거를 해서 어쨌든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들여서 굴리는 거, 이것이 마치 성공의 증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부 과제에 목숨 거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따겠다고 돈 지불해 가면서 배워서 그게 지식이라고 배워가지고 정부 과제 따는 거, 이걸 노하우로 가르치는 그런 사자 달린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결국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생각 속의 백그라운드가. 그런데 오늘 강의의 핵심은 4번과 5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자본이 뭐냐? 운전, 말 그대로 도는 거예요, 운전. 자본, 돈이 도는 거예요. 회사 안에 있는 돈이 도는 거를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돈은 돌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본인데, 운전자본은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투입이 되면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해요. 그죠? 그러면 재고가 만들어지죠? 그걸 가지고 어딘가에 팔아요. 그러면 받을 돈이 생기죠? 그 받을 돈을 받으면 다시 현금으로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돌면서 다행히 규모가 커지면 스노우볼링 효과가 생기면 회사가 커지지만 대부분 돌고 돌면서 오히려 커지기는커녕 점점 줄어들다가 회사가 망하는 케이스가 워낙이나 많습니다. 이게 운전자본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돌고 돌 때 어떻게 하면 스노우볼링으로 돌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전자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받을 돈 더하기 재고 마이너스 줄 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운전자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자산이고 부채예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러면 순자산이 되죠. 운전자본이에요, 그게. 그러면 왜 운전자본 이게 중요하냐? 왜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은데 운전자본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주로 보느냐? 이거를 보시면 나타나요. 업종별로 대표적인 회사들을 열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현금을 제외한, 현금은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이니까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동자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현금을 제외하고 그 유동자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매출 채권과 재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일까? 매출 채권과 재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80% 가까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돈의 거의 절대 다수가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중요성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두 가지를 관리를 제대로 하면 회사의 돈이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운전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CCC, 이거 선교 단체 아닙니다. CCC라는 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현금 전환 주기라고 해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돈이 한 바퀴 도는데 아까 한 바퀴 보여드렸죠? 돈이 한 바퀴 도는 거. 그렇게 돈이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리나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사에서 이거를 측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100이면 100 거의 측정 안 해요. 큰 회사들도 잘 안 해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요. 근데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측정하냐? CCC는 재고가 들어와서 며칠 만에 나가지, 팔리지, 평균적으로 이거를 측정한 일수하고요. 매출 채권이 발생해서 며칠 만에 받지, 요거 측정한 일수하고요. 매입을 해서 채무가 생겨서 며칠 만에 우리가 돈을 주지, 이 세 가지를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건 더하고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건 빼는 그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고가 창고에 들어왔다가 60일 만에 평균적으로 팔려요.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60일이에요. DIO는. DSO, 요거는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매출하고 외상값이 발생해서 받을 때까지 45일이 걸려요. 그리고 줄 때까지는 30일이 걸려요. 이렇다면 이 회사는 며칠일까? 이 회사는 60일 플러스 45일 마이너스 30일 해서 75일이 현금이 도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가서 다시 현금으로 나오기까지 75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75일이면 2달 반이잖아요. 2달 반 동안 현금이 빠져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장사하는 사업체가 둘이 있다고 치면,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두 군데가 있다고 쳐요. 우리 옥 총장님 이 레스토랑 옆에 또 다른 레스토랑이 하나 생겼다고 쳐요. 근데 옥 총장님은 현금이 30일 만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근데 저 집은 90일 만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옥 총장님이 이길 거 아닙니까? 왜요? 현금이 30일 만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현금을 또 30일 만에 되돌릴 수 있고 또 30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집은 90일에 한 번 되돌리는 걸 여기는 3번을 되돌릴 수 있단 말이죠. 훨씬 유리하죠. 현금이 훨씬 더 많아지죠. 돌릴 수 있는 현금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게 이 75일이라고 해당이 되는 CCC를 줄이는 게 골자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측정하고 계산을 해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칸골이라는 그 제품을 만드는
패션 기업이 있어요. SJ 그룹이라는 이 칸골이라는 그 모자로 유명한 그런 패션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가 작년에 매출이 2024년이에요. 2024년 작년 매출이 1,818억 원이었어요. 원가가 586억이었기 때문에 6억이었어요. 재고 자산이 148억, 매출 채권이 156억, 매입 채무가 131억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첫 번째, 재고 자산은 그럼 며칠 만에 팔릴까? 이걸 보면 재고 자산 나누기 매출 원가, 재고 자산 나누기 원가 곱하기 365일 하면 92일이 나와요. 매출 채권은 며칠 만에 받아들일까? 요거는 매출 채권은 매출과 연동된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 156억 나누기 매출 1818 곱하기 365 하면 31일이 나와요. 그 얘기는 재고는 들어왔다 나가는 데까지 92일인데 외상값은 31일 만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는. 그런데 이 회사가 강점은 어디 있느냐? 매출 채권을 받아들이는데 한 달 만에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줄 돈은 얼만큼 있다 줘요? 82일. 82일이면 거의 3달 만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받고 3달 후에 주는 거예요. 그럼 2달 동안 나한테 돈이 쌓여져 있죠. 남아있죠. 그 돈은 내가 그러니까 운전을 시킬 수 있는 자본이 되는 거죠. 나한테는. 그래서 이 회사는 비록 재고가 약간 늦게 팔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돈을 늦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진 거죠. 이 낮아지는 게 어느 정도로 낮으냐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알아요. 여기 인디텍스라고 자라 아시죠? 자라. 굉장히 많잖아요. 자라가 며칠이냐? 자라는 마이너스 30일이에요. 돈이 들어와서 나가기까지가 아니라 돈이 30일 먼저 들어와요. 이 회사는. 그 정도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잘해요. 잘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 비교해 보세요. 이게 75일이면 아까 SJ 칸골보다 조금 높아요. 좀 좋아요. 매출 채권은 확실히 빨리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유통망이 얘네는 직영점 위주고 얘네는 백화점 위주기 때문에 그래요. 백화점은 늦게 받아요. 직영점은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115일 만에 줘요. 4달 뒤에 준다는 거예요. 물건 사고 4달 뒤에 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물건을 왕창 사잖아요. 얘네는 매출이 전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십억 대요. 그러면 얘네한테 물건 파는 사람은 4달 뒤에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워낙 좋은 회사라 4달 뒤에 받는다는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권을 가지고 은행에 들고 가면 서비스피 수수료 떼고 바로 돈으로 줘요. 워낙이나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마이너스 30일이에요. 칸골은 41일. 얘 H&M, 자라의 경쟁사인데 스웨덴 회사예요. H&M은 67일. 이 경쟁이 되겠어요? 97일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자라를 못 이겨요. 또 하나, 나이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 92일. 아디다스, 108일.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일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운전자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업도 이 재고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자라처럼 마이너스 장사하는 곳이에요. 이런 데들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아마존. 네. 아마존, 또 넷플릭스, 이런 데들이에요. 넷플릭스, 또 다른 어디? 네. 저기, 이 유통, 네. 신선식품 배달하는 그런 데들. 그런 데들 다 먼저 받고 나중에 줍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한 거예요. 돈이 돌지 않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매출은 늘지만 통장은 비어요. 왜요?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20일에, 그러니까 4달 만에 돈이 다시 들어온다. 돈이 나가면 4달 만에 들어온다. 심한 경우에는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3, 6, 18, 180일 만에 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IMF 때 망한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돈이 뭐 3달 뒤에, 4달 뒤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매출 채권을 가지고 당장 내가 살아가려면 매출 채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음을 받았으면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에 가서. IMF 때 받은 어음이 다 4개월, 6개월짜리인데 은행에서 전부 할인을 거부했어요. 할인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요? IMF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6개월을 기다릴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 채권만 들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다 그렇게 망한 거예요. 매출은 느는데 통장이 비어간다. 이거는요, 성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망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요?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매입하는 건 그만큼 더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천천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돼요. 2배 성장하면 생산 자금은 2배 반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비즈니스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돈이 빨리 돌아오는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게 안전성을 높이는 비결이에요. 2번째, 창고에 물건이 쌓여요. 재고가 늘어납니다. 3번째는 받을 돈이 늘어나요. 매출 채권이 늘어나요. 거래처 대금 지급이 밀려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요. 매입 대금이 점점 늘어나요. 급하게 돈을 빌리는 횟수가 늘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급한데 이렇게 전화를 10군데 하다 보면 더 이상 전화할 데가 없어져요. 이제는 돈 빌려달라고 말할 곳이 없어져요. 돈이 돌지 않는 회사들은 대부분 대표가 그런 문제를 겪게 돼요. 그게 뱅크럽시로 가는 바로 그 길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매출 채권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출 채권을 관리한다. 이 얘기가 결론적으로 팔았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으면 운전자금이 깨져버려요. 팔았으면 받아야 돼요. 많은 선한 크리스찬 대표님들이 돈이 없는데 대표님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냥 안 받고 그렇게 넘기고 그러다가 자기가 망하죠. 그런 분들은 한둘 봤습니까? 근데 매출채권 관리의 6가지 실전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 6가지만 하더라도 채권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물론 7가지인데 기도는 뺐습니다. 6가지. 에이징 리포트를 주간으로 만들어서 점검하세요. 그 얘기는 에이징은 뭐예요? 돌아오는 순서별로 날짜, 그러니까 기간별로 이거는 이제 30일 후에 받을 돈, 10일 후에 받을 돈, 이거는 내일 받을 돈, 이거는 받을 게 15일이 지난 돈, 30일이 지난 돈,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통째로 묻어 있으면 왜 없지?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가서 막 구분하려고 하면 받아야 될 돈을 제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잘 회수하는 회사들은 이 루틴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어요.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뒤부터 쪼기 시작합니다. 언제 돈 주셔야 돼요? 2주 남았어요. 2주 뒤에 돈 주시는 거 알죠? 준비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전화로 하건 찾아가건, 그리고 해당 당일이 됐을 때 돈을 안 준다. 그럼 무조건 그 다음날 직원이 찾아가야죠.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대표님 잠깐만 얘기하시죠. 이러고서 날마다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제가 이태리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들어간 회사가 턴어라운드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망한 회사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 망해가는 회사,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 회사에서도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꼭 챙겨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중국 공장주님들. 중국 공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공장을 하는 중국 사람들. 그분들은요, 돈을 안 주잖아요, 제때? 그러면 직원들 한 두세 사람 데리고 찾아와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돈이 없어서 좀,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회의실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전화통화하고 샬라샬라하고 난리를 쳐요. 밥도 거기서 먹고. 안 가요. 그럼 저희가 회의를 못 해. 이분들한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돈 줄 때까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만 돈을 제때 받아가는 거예요. 제일 빠르게 받아가요. 귀찮아서 빨리 주게 돼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약간 뭐라 그럴까, 한국 사람들처럼 정이 많아가지고, 달라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들어놓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늦게 줘요. 중국 사람들은 줘요. 빨리 줘요. 에이징 리포트 한다는 건 그거예요. 이거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프로세스를 정해가지고 다 디자인해가지고 순서에 맞게 딱딱딱딱 계속 챙기는 거예요. 챙기지 않는 사람은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줘요. 청구서 즉시 발행. 팔았으면 바로 생각해내서 발행해야죠. 근데 직원이 깜빡 잊고 일주일 뒤에 발행이. 깜빡 잊고 2주일 뒤에 발행이. 그럼 2주일 동안 늦어지는 거예요. 즉시 발행. 세 번째, 결제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돼요. 계약서에 정확한 결제일, 연체 이자 이런 것들을 다 서면으로 적어놔야 돼요. 물론 안 지켜도 이게 참 좀 하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건 나중에 차이가 큽니다. 네 번째, 신규 고객을 맞이할 때는 신용검증을 반드시 해요. 다섯 번째, 상습 지연 고객은 특별 관리를 해요. 상습 지연 고객은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물건을 주지 않던가, 곧바로 추심업체를 고용해서라도 괴롭히던가, 뭔가를 해야 돼요.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와 거래할 때는 보증을 받아두던가. 여섯 번째, 요거는 이제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그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채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바로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행에 가면 나중에 여기서 부도 내면 뱉어내야 돼요.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들은 뱉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공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매출채권은 물건을 팔았으면 반드시 받는다. 이거를 철칙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돈 받는 거예요. 매출은 일으키는 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돈 받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잘 받으면 여러분의 그 매니징 스킬은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갑니다. 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재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ABC 분석으로 집중 관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엄청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요주의 재고들이 있어요. 이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ABC, 그래서 우선순위, 중요도가 높은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상위,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20%의 역량을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창고에 장기로 체류하고 있는 재고, 이런 것들은 매달 봐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숫자로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출판사 사장님이 지금 5년 넘게 출판업 하고 계시는데 3년 만에 창고에 갔대요. 그분이. 처음엔 가다가 3년 만에 갔대요. 그랬더니 장부로 보기에는 그렇게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가서 이분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왜 위기의식을 느꼈느냐? 교보나 이런 데서 반품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상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 재고로 잡혀 있어요. 근데 재고가 몇 개 있어? 라고 했는데 팔 수 없는 재고인 거예요, 다. 그게 한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팔 수 없는 재고를 3분의 1 껴안고 이거를 내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가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돈인지 아닌지, 얼만큼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거나 아니면 격월로 직접 가더라도 아니면 직원을 꼭 시켜가지고 직접 보게 만들거나 이래야 돼요. 제대로 된 CFO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가 키워서 뽑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장부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봐야 돼요. CFO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관리 책임자인 거예요. 직접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안전재고 수준을 재점검해요. 만약을 위해서 과잉 적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전쟁 날 것 같다 그러면 라면을 갖다가 막 20바크씩 갖다 놓죠. 그죠? 네. 근데 전쟁 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아, 만약을 위해서 잔뜩 사다 놓는다는 얘기는 결국 돈이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리드타임 단축. 이 얘기는 아까 저거하고 똑같아요.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몇 회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전 자본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리드타임, 이 제조업체는 뭐냐? 생산을 얼만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운전 자본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생산이 6개월 걸리는 회사와 한 달 걸리는 회사는 완전 차이가 나요. 자라가 아까 왜 H&M을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느냐? 자라는 생산이 2주예요. 14일 만에 생산이 돼요. H&M은 생산이 2달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자라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4배 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재고 감모 손실 추적. 정기 실사로 장부와 실물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손실 인정은 빠를수록 좋다. 장부에만 남아있는데 더 이상 팔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빠르게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는 게 좋다. 그래야 창고비라도 덜 듭니다. 계속 그거를 놔두면 비용 처리하기, 손실 처리하기 정말 싫다. 그래가지고 계속 놔두면 창고비만 올라가요. 보관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리더는 하나라도 세이브되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비용 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은요, 첫 번째, 비용은 비용과 투자를 구분해야 돼요. 비용은 쓰면 사라지는 돈이에요. 투자는 쓰면 돌아오는 돈이에요. 여러분은 초기 기업일수록 요거는 줄이고 요거는 늘려야 돼요. 근데 직원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요. 왜? 편하니까. 이거는요, 당장 편하지 않거든요. 인내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고통을. 예를 들어서 차 사는 거, 결혼 안 할 여자친구라면 좋아할 거예요. 왜?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돈으로 모아가지고 청약저축을 한다? 결혼할 사람은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두 번째, 고정비를 주의해야 돼요. 사무실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정규직 신중하게 늘려야 돼요. 구독 서비스 진짜로 쓸 것들만 써야 돼요. 장기 계약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단기 계약을 맺으면 매월 돈을 내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20% 더 비싼 돈을 내요. 그렇지만 언제든 끊을 수 있어요. 장기는 20% 싼 대신에 1년, 2년치 미리 내요. 그럼 나중에 해지할 때 못 돌려받아요, 거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돈이 적게 나가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카펙스라는 얘기는 설비 투자, 일시에 훅 나가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위험한 지출이에요.
식당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식당을 1년간 경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튀김기를 2개를 샀어요. 2개를 샀어요. 하나는 뭐 생선 튀김 할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돈가스 튀김 할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물 종류와 육지가 다르기 때문에 2가지를 다르게 샀어요. 근데 그거를 보더니 식당을 오래 하신 할아버지 경영인이었던 분이, 주인이, 그분은 되게 밝고 다른 분인데 저한테 오셨다가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정신 못 차렸구만. 예, 한마디. 아니, 돈가스 몇 개 파는지 검증도 안 해보고 왜 그걸 먼저 사?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후라이팬으로 하면 되지. 후라이팬으로 쓰다가, 야, 이게 저 필요하구나. 돈 벌겠다, 이거 하면 그때 사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무작정 사는 바보가 어딨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분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나간 돈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지출이에요. 뭉태기 돈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을 자르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효과 없는 지출 잘라야 됩니다. 가장 먼저. 쓰지 않는 구독. 잘 보면, 아니, 사람들 읽지 않는 잡지 같은 거 이렇게 오는 경우 많아요. 그냥 관성적으로. 이런 거 다 끊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이 뭐, 이렇게 와? 우리 그거 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끊어야 됩니다. 신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종이신문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와요? 어떤 회사들은? 다 끊어야 돼요. 관성 광고, 성과,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어디에 그냥 광고 내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성과 없는 회의, 이런 것들은 효과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끊어야 돼요. 아프지 않습니다. 2번째는 효율을 높여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까 예로 들었던 후라이팬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기계를 사? 처음부터. 그거는 다른 비싼 툴 대신 싼 툴을 찾는 거예요. 외주로 하는 대신에 내부적으로 조금 더 자동화해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프로세스를 그냥 간소화하던 거 일부러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프지 않아요. 없애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좀 아파요. 우선순위가 낮은 것. 복리후생비를 좀 줄이자 그러면 직원들이 난리치죠. 사내 행사를 하지 말자 그러면 직원들이 또 난리치죠. 부가 프로젝트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러면 또 직원들이 또 난리쳐요. 이런 거 조금 아파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마지막, 가장 아픈 거. 이거는 많이 아파요. 이건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력 감축, 사업부 폐쇄, 핵심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런 것들로 가기 이전에 미리미리 평소에 좋을 때 해야 돼요. 나빠졌을 때는 이거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빠지면.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건강할 때 이걸 순차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씩 해가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평소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나빠졌을 때 이걸 해도 덜 아파요. 왜? 체질이 돼 있거든요.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덜 아파요. 잘못된 절감,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십시오. R&D 같은 거 함부로 자른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절감이 될 수 있죠.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 함부로 자른다. 잘못된 절감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돈 사고를 막는 게 여러분이 돈을 절감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절감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절감하고 해서 기껏 돈을 뭐 2억 원 모았어요. 돈 사고 2억 나면 끝이에요. 직원이 2억 들고 튀면 끝이에요. 그것처럼 허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 사장이 현금은 늘 직접 챙겨야 돼요. 직접 챙긴다는 의미는 사장이 매일 현금이 얼마 있는지 관심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어디에서 얼마큼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매출이 1,000억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밑에 사람 시키면 되죠. 그렇지만
매출 뭐 10억, 20억. 근데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럼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일 많다고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돈 사고를 막으려면 이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챙겨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네.